6.3 대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대선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 안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갈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주일 뒤면은 좀 새로운 대통령 중심으로 또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럼 저기 교수님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번 선거 한번 좀 선거 운동 좀 점수 좀 매겨주세요. 아무래도 좀 이번 선거 좀 네거티브 공세 좀 심한 것 같고 또 고발도 난무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사실 네거티브로 따지면은 낙제점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의 네거티브전 사실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덜하다 이런 중평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책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공약집 두툼한 3,400페이지짜리 공약집이 각 정당마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약집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정책에 관련해서는 깜깜이 선거다. 아무래도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다 보니 정책은 실종되고 책임론만 난무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낙제점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국민들이 살려야죠.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좀 지지율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 2, 3위의 후보 입장에서 이제 1위와 2, 3위가 점차 이 지지율이 좁혀지는 상황에 대해서 2, 3위 입장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내려가고 있고 2, 3위 후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번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는 50%를 넘어선 조사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근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40% 후반대 이걸로 지금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예견된 상황이다, 조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망했던 소위 무당층. 그럼 이 무당층이 어디서 나왔냐? 과거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후보 강제 교체니 내분 사태 때문에 멀어져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김문수 후보로 안착이 되니까 다시 복귀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또 가졌던 걸 놓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실수도 있었다. 그 가장 큰 실수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TV토론에서의 대응과 그다음에 장외에서의 사법부 개혁 논란입니다. 특히 대법원 개혁 논란 이게 중도층에게 좀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판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또는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도층의 여론이 조금 흔들렸다. 이런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TV토론에서의 대응도 1차 TV토론 때는 이제 넉넉하게 좀 잘 피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좀 여유 있어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2차 토론 때는 맞대응을 했어요. 근데 맞대응을 했는데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하다 만 듯한 맞대응. 그러다 보니 아니한만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돋보이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오늘 일주일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 2위 격차가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요 남은 7일 내에 2, 3위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역전이 가능한 시간입니까?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보통 대선 한 1, 2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판세가 굳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열흘 정도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추격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골든 크로스 가는 거 아니냐,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력이 격차에 줄어드는 것들이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되고 있는데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는 줄어들었지만 거기서 좁혀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한두 개밖에 없고 대부분은 거기서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 격차 줄어드는 게 과연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조금 역전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단일화에 더 이렇게 목을 매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게 2위 후보와 3위 후보를 합치면 산술적으로 소위 1위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한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단일화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보수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요 단일화 얘기하기 전에 요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내일부터. 이른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인데 아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론조사 깜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론조사 깜깜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론조사가 뭐 역전됐다더라, 뭐 소위 근거 없는 이야기들만 오히려 넘쳐나요. 뭐 특히나 지난번처럼 0.7%의 초접전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선은. 그러다 보니 뭐 역전됐네 안 됐네. 여론조사도 이제 회사마다 이제 결과가 상이하니까요. 오히려 이런 그 소문에 더 휘둘리는 경향이 더 많다. 그래서 차라리 여론조사 깜깜이 기반을 없애는 게 어떠냐. 그게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선거 공영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여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이상에게는 선거 비용의 절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존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이 공영 선거 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허위 정보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각 캠프마다는 발표는 안 하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발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론조사 보니까는 우리 연구소에서 또는 우리 내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러면은 역전된 건데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는 이건 넉넉하게 이기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니 오히려 국민들은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꼭 이게 보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문제점이다, 문제다, 바꿔야 된다 얘기 나오는데 꼭 선거 끝나면 또 훅 들어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일주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게 지지율 뭐 이게 3자 구도로 거의 치러지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입장을 감안하면. 그러면 1위 후보가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또 저기 아무래도 3자 구도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수표 또는 중도 보수표들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갈리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져가야 될 표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뭐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나한테 와야 될 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지 역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단일화에 대한 이 기대가 뭐 구애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대선 패배하면 다 이준석 탓이다. 뭐 요렇게 지금 이제 압박하고 이렇게 뭐 이런 모양새. 개혁신당 쪽에 개혁신당의 당직자들은 거의 협박당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단일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이준석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해. 그래도 뭐 단일화 가능성은 사전투표 직전까지는 뭐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화의 모멘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전 당원들한테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언론에서 저 단일화 안 합니다.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세요. 뭐 이게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의 스탠스였는데 당원들에게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전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절대 단일화 없다. 뭐 사실상 단일화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당원들에게 하는 약속 아닙니까? 자기 지지자, 절대 지지자들이냐. 이분들에게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좀 구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압박. 그래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뭐 이찍이 이걸 갖다가 지금 지지층들이 유포시키면서 유권자들이 강제로 단일화해달라, 투표로 답해달라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좀 봐야 될 텐데, 그 앞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1+1이 무조건 2가 안 될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부득불 단일화에 목매는 이유, 이건 뭐 대선 패배는 그냥 어쩔 수 없고, 뭐 당권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 대신 이준석이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선을 진다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하고 또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나온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이런 모습이 되면 소위 보수의 맏형 노릇을 했던 국민의힘의 위상, 역할, 이것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갖다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 예.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주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친윤 그룹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친윤 그룹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으니까 예. 친윤 그룹이 이 소위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에서 소위 말해서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표차로 져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다면 더 좋고 예. 그랬을 때 개혁 보수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친윤 그룹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또 그들이 뒤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당권 투쟁, 보수의 재편 이걸 둘러싸고 친윤 그룹과 또 한동훈 그룹 그리고 이준석 장외에 있는 이준석, 또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까지 다 대선 이후의 정계 개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홍준표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보수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혁신하는 걸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보수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당 밖에 있는 젊고 또 참신한 그런 어떤 보수의 어떤 변화, 혁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친윤 중심의 이런 그 구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보수의 보수 혁신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림 잘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오늘 TV 토론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 분야예요. 네. 어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게 TV 토론 그러면 국정 운영의 정책 검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 2차 토론 때 봤지 않습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 행동 요거 중심으로 흐르더라고요. 오늘도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인데 개헌 얘기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개헌과 관련돼서 임기 단축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아마 집요하게 물고 들어질 거고요. 또 대중외교와 관련돼서 쉐쉐 계속 있었죠. 또 북한과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논란 문제, 또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사드나 주한미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문제. 그래서 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끄집어내서 난도질을 할 거고요.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1차처럼 넉넉하게 피하면서 자기의 정책 중심으로 풀어갈지 아니면 2차처럼 감정적인 맞대응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서 그리고 그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국민들이 정책 검증을 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 중심으로 될 거니까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날카로운 비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아무리 네거티브라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